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주제는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이에요. 이제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도산 안창호 선생은 뭐 여러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1878년에 태어나셨죠. 평안남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북 사람이에요. 이북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도산 안창호 선생의 어떤 독립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요. 이북 출신이라는 게. 이게 누구랑 비교가 됐냐면 이승만하고 많이 비교가 됐죠. 이승만은 영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왕족이죠. 전주이 씨였잖아요. 양녕대군의 16대 손. 근데 도산 안창호는 이북 사람이었고 이승만과 같은 그런 그 왕족이 아니었죠. 그리고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이분이 젊었을 때 처음에 했던 일은 독립협회에 참여한 거였어요. 그 신문물을 접하고 나서 독립협회에 참여해서 굉장히 젊은 시절에 만민공동회의 연설가로 등장을 합니다. 만민공동회라는 게 이제 우리 서울에서 했던 만민공동회만 되게 생각을 하는데 평양에서도 만민공동회가 있었어요. 이승만은 서울에서 하는 만민공동회의 연설자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청년 시절에. 그래서 거기서 청년 연설가로 스타가 된 거예요. 이승만이. 근데 그 같은 시기에 평양에서는 그러니까 서울에 이승만이 있었다면 평양엔 안창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평양에 쾌재정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만민공동회가 열렸고 우리로 치면 뭐 광화문 광장 같은 곳이겠죠. 그때 그 연설가로 청년 안창호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멋진 명연설을 해서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설, 이승만이나 안창호의 연설은 독립신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 독립협회가 독립신문을 발행했잖아요. 독립신문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이란 청년이 있는데 굉장히 뭐 애국자다. 굉장히 뜻있는 청년이다. 또 안창호란 청년이 있는데 굉장히 훌륭하다. 이런 소문이 이제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이른바 이제 셀럽이 되기 시작한 거야. 이분들이. 구한말의 셀럽이 된 거죠. 연설 스타로.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좀 활동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아직 그 한일 병탄이 일어나기 전이라 미국에서 신문문을 배우러 가셨다가 이제 그 경술부치가 일어나고 우리가 일본한테 완전히 국권을 빼앗기게 되면서 미국에서 망명객 생활을 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을 많이 겪다가 결국에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상해로 모여서 임시정부를 만드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죠. 그 임시정부를 만들 때 안창호 그 선생이 내무총장이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 이제 내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 같은 거죠. 행자부 장관 같은 걸 했고 나중에는 국무총리 대리까지 하게 됩니다. 뭐 대통령을 하라는 제안도 여러 번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고사를 하셨죠. 그 당시 우리 선배 그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양보를 하고 본인은 고사를 했지만 사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산파 역할을 했던 나이도 딱 적당한 나이였고 너무 어리지도 않고 너무 나이가 많지도 않고 적당하게 실무자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수립을 다 주도한 분이 사실 도산 안창호 선생이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독립운동가 사이에서는 뭐 진보 보수 그 당시에도 좌파 우파 갈등이 있었지만 다 떠나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상해에서 임시정부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그 윤봉길 의사의 그 도시락 투척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검찰에 이제 그때 이제 일본이 상해에 있는 모든 조선 독립운동가들 다 일제 검거를 해버리죠. 그래서 거기서 잡혀요. 거기서 검거가 되고 국내로 들어와서 3년인가 4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국내에서 이제 흥사단이라는 걸 지금도 있는 흥사단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 옥살이를 할 때 하도 모진 고문을 당하고 건강을 많이 해쳤어요. 그래서 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결국에는 37년인가 하여간 30년대에 돌아가시죠. 해방을 보지 못하고 일찌감치 돌아가십니다. 사실 이분이 상해에서 그때 검거되지 않고 독립운동가로 계속 활동을 했으면 해방 공간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적하는 굉장히 강력한 라이벌이 됐겠죠. 그래서 아마 초대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명망이나 뭐 이런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사실은 그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로 될 만한 분이었는데 하여간 건강을 해쳐서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못했고 이승만에 의해서 끊임없는 견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활동 영역이 겹치거든요. 상해 임시정부도 같이 했고 미국에서 독립운동도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도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같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계속 이 안창호를 되게 경계하고 물론 자기보다 나이가 한 열 몇 살 어리니까 한참 후배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안창호가 크는 거에 대해서 견제를 많이 했죠. 근데 되게 무시했고 저 안창호 뭐 젊은 놈 안창호 여운형 이런 사람들 굉장히
그랬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도산 안창호야말로 근대적 의미의 어떤 최초의 민주주의 정치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실제로 정치를 하고 뭐 선거에 나오고 이런 분은 아니었지만 오로지 말과 글에 의존해서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독립운동가들을 일깨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근대적 의미의 민주주의 정치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했던 수많은 명연설들이 있고 뭐 그런 게 기록으로도 많이 남아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연설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아마 직후인지 막 그때쯤에 3.1운동 이후에 했다고 알려진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찾아본 한국을 빛낸 명연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소개된 연설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안창호 선생의 기본적인 그 연설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 무실역행이라 그래서 실질을 중시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천을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인 메시지거든요. 독립운동 기간 내내 했던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 그 조선 민족이 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유를 통렬한 자기 반성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연설을 시작할 때 이게 이제 무슨 아마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모임이었겠죠. 그런 그 당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자리에서 무슨 뭐 술자리인지 무슨 뭐 그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식당 같은 데서 이제 후배들을 모아놓고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식입니다. 지난 경술국지로 금일 이 비참한 환경 속에서 신음하게 된 그 원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고요한 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동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마 평일 저녁이었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술도 한잔 했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선 2조 500년 역사는 당파 싸움의 역사입니다. 나랏일을 위하여서 하는 당파 싸움이면 나라가 망할 수 없겠지요만은 당파만을 위하는 사리사욕뿐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뭐 알겠지만 노론과 소론 혹은 이제 세도 정치,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 이후에 뭐 대원군과 뭐 민비 일파 간에 끊임없는 당파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중앙 정치를 완전히 마비시켜 버린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당파가 살기 위한 정치들만을 했기 때문에 대원군은 대원군대로, 민비는 민비대로 각자 자기의 어떤 가문의 이익, 자기 당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조선이 그 일본의 침략을 막지 못하고 망했다라는 거죠. 대원군은 전주이 씨가 너무 세도 정치로 해서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전주이 씨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를 엄청나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민비는 자기의 어떤 무슨 민 씨죠? 무슨 민 씨인가? 그러니까 그 민 씨를 또 엄청나게 챙겼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망국이 왔다. 그래서 정권을 탐내는 목적이 적의 당파를 섬멸하고 국가를 당파의 난중물로 만들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창호가 얘기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천 없는 이론은 먹을 수 없는 양식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지배했던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잖아요. 성리학이라는 이론이 전형적으로 실천을 하지 않고 이론만 강조하는 무슨 기혼이 이가 원제니 리가 먼저니 이러면서 그런 무의미한 어떤 고준 담론으로 그 세월을 보내는 사이에 이 조선이란 나라가 경신대기근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기근을 겪어서 막 엄청나게 사람이 죽고 가족들끼리 서로 잡아먹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무를 막 벌채를 하는 거예요. 나무를 막 벌채해서 다 살림이 민둥산이 돼버린 거예요. 민둥산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홍수가 나면 비가 오면은 그게 쓸려 내려가지고 다 쓸어버리니까 맨날 흉년이 들고 그래서 기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조선이란 나라에 산림청이 없었다는 거예요. 500년 왕조를 유지하면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산림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정도전이 만들어놨던 그 이호 예방병 있잖아요. 그 직제는 성리학에 따라서 만든 직제거든요. 거기에는 산림을 다스린다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홍수가 빈발하는데도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관청이 없고 아무도 통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왕실 국유지만 이제 벌채 못하게 막아놓고 나머지는 그냥 민간이 맘대로, 그러니까 막 올라가서 산에서 나무 베어가지고 그걸로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기근이 계속 빈발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론에만 매몰되어 있고 실질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500년 내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 말만 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수신 제각을 했냐라는 거예요. 말만, 이론만 그렇게 떠들었지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소에게 무엇을 먹어야 가장 좋다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굶겨주겠다라는 겁니다. 뭐 아시죠? 우리 뭐 사화 때 누가 죽었는데 상복을 1년을 입어야 되냐 3년을 입어야 되냐 그거 가지고 나라가 온 조정이 다 마비가 되고 그런 걸로 세월을 보냈다라는 거죠. 풀 한 점 베어다 먹이는 것이 100의 이론보다 나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오늘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사실 독립운동이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도 엄청나게 분열되잖아요. 좌파와 우파로 분열되고 영남학파와 기호학파로 분열되고 자기들끼리 출신 지역과 이념에 따라서 사분오열 찢어져가지고 결국 그게 해방공간까지 이어져서 분단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도산 안창호는 처음부터 그거를 굉장히 우려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념에 의해서 찢어져서는 안 된다. 실천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만국 누가 책임이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조선 왜 망했냐? 누구 책임이냐? 자, 여러분, 만국의 책임자가 누구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언필칭,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을 이완용, 이용구라고 말하면, 이용구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이완용은 다, 매국노 이완용 다 유명하죠. 지금도 이완용 하면은 매국노의 대명사로, 누가 잘못하면 제2의 이완용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다들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이때도 조선 팔아먹은 놈은 이완용, 을사오적,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완용과 을사오적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야. 독립운동가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도산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완용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게 맞아? 정말 이완용이 만국의 책임자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2천만 대한 국민 속에는 내나 너나 죄다 들지 않습니까? 대한국민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다 그 당시에는 대한제국이었으니까 어쨌든 다 조선 사람인 거고 대한제국 사람인 거고 나중에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완용, 이용구로 하여금 나라를 팔게 한 것이 우리 국민이니 나를 뺀 국민이 어디 있어? 나도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야. 결국 그 국민들이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고 방조한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완용, 이용구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만 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산이 끊임없이 계속 강조하는 게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자, 문논이 우리 2천만 민족에는 우리나라의 주인으로 자처하는 이가 많은가요? 아니면 나그네나 고용인으로 자처하는 이가 많은가요? 자,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우리 입버릇처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뭐 하려고 그러면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힘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고 나는 그냥 힘없는 민초일 뿐이고 나는 그냥 그 고용인, 그냥 월급 받는 직원일 뿐이고 내가 무슨 나한테 그런 걸 왜 얘기하세요?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 다들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렇단 말이죠. 심지어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만나보면 형님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기자님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누가 힘이 있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혼자 힘이 있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최순실만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산의 얘기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나라를 팔아먹은 자가 이완용 하나뿐일까요? 나라를 제 것으로 알고 제가 나라의 주인으로 알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완용 모양으로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완용도 주인의식이 있었으면 팔아먹었겠냐는 거예요. 이게 내 나라라고 생각했으면 팔아먹었겠냐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내 가족을 지키는데 이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팔아먹은 거죠. 그래서 이완용은 떵떵거리고 잘 살았죠. 귀족이 돼가지고 일제시대에 귀족자기도 받고 백작인가 그랬죠. 그래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죽을 때까지 자손까지 잘 살았어요. 지금도 그 가족 잘 살고 그 사람들 나라를 무슨 재산 뺏긴 거 다시 환수해달라고 소송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가족이 우선인 거지. 자기 가문이 우선이고 나라는 내게 아닌 거야. 내 나라가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독립운동판을 보자 이거예요. 임시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임시정부도 겨우 만들었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인은 누굽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그 당시 이승만이 임시 대통령이었죠. 그러면 대통령의 주인은 누구냐? 대한민국? 우리 2천만 민족? 대한국민? 우리 2천만 민족은 또 누구냐? 우리들 모두는 또 누구냐? 라면서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서 청중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연설이지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청중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아 나서라 하고 하느님께서 부르신다면 하고 나설 자가 누구요? 나는 나 안창호라고 대답하겠다는 거죠.
내가 바로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바로 조선의 주인이고 내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안창호는 대한민국 대통령도 아니었어요. 임시정부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실무자 중에 하나였어요. 임시정부에 참여한 뭐 내무부 총장이라고 하지만 그게 무슨 직원이 있는 총장도 아니고 월급이 나오는 총장도 아니고 그냥 다 명예직으로 준 자리잖아요. 근데 그 잡히면 괜히 국립운동했다고 감옥 끌려가고 뭐 그런 불이익만 있고 아무 권한도 없는 권력도 없는 자리인데 그래도 자기가 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그런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독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문제는 바로 나라는 거야. 나 안창호가 바로 만국의 책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금일 경술 국치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도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요. 그러면 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자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에 호화라는 거 호랑이의 이빨을 말하는 거죠. 호화를 받게 하였으며 내가 왜 이완용으로 하여금 매국을 용허하였나, 그러니까 용인했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만국의 책임자는 곧 나 자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대안이 되라는 거죠. 스스로 대안이 되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하여 최후 결론을 이렇게 외칩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하거든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뭐 이 당시는 일제시대니까 뭐 정치를 할 수도 없고 뭘 해볼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도야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자기의 인격을 기르라는 거예요. 먼저 훌륭한 인간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중생의 질고를 어여삐 여기거든 그대가 먼저 의사가 되라. 그러니까 중생들이 만약에 아파, 너무 괴로워, 힘들어. 그럼 네가 먼저 의사가 돼. 그 사람들 고쳐줘. 왜 그걸 하지 않으면서 뒷방에 앉아가지고 욕이나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대의 병부터 고쳐서 먼저 건전한 사람이 되라 라고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긴 연설인데 그중에 핵심 부분만 제가 추려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지금도 기리는 곳이 많죠. 우리 강남에 그 논현동 가면 도산공원이 있잖아요. 도산공원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 비석이 있어요. 유명한 비석이죠. 지금도 가면 있는데 여기 보면 도산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자, 도산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연설에서 인용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럼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이 연설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자,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이 자신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하지 아니하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창호 선생의 연설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사실은 뭐 계속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 같아요. 그 한국 사람들이 워낙 이 중앙집권적 국가 권력에 의해서 뭐 군사 정권도 겪었고 그 국가 권력의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개인은 너무 약하고 무력하고 우리는 다 그냥 국가 권력의 희생자고 뭐 우리는 피해자고 다 그렇게들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고 우리가 이 국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천하고 뭔가 행동하고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 언제든지 다시 조선처럼 멸망하고 또다시 누군가의 어떤 압제 그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좋은 연설이 아닌가 싶어서 제 책에도 이 부분이 인용이 되어 있고요. 짧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